전화할 때 영화평론가인 찐친들의 영화수다. 오늘 영화평론가에서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을 다룹니다. 저는 아는 영화가 10개 정도인 10예진이고요. 저는 만편본 임효진입니다. 효진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요. 첫 방송 나가고 주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네, 저는 원래 엄마한테 공유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어쩌다가 좀 엄마한테 그거를 소개를 하게 됐고요. 어쩌다가 소개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자기 유튜브 보는 얘기를 그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유튜브에 막 저희 영상을 올렸을 때여가지고 네, 그때 이제 엄마한테 소개를 했고 엄마는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딸 너무 잘한다, 너무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큰 이모한테 이제 그거를 공유를 했는데 큰 이모는 이제 효진이 좀 목소리가 별로다, 발성이 부족한 것 같다. 다른 친구는 굉장히 목소리가 좋은데 효진이는 감사합니다. 약간 앵앵거린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취업도 하기 전인데 네네. 스피치 학원 끊어줄 테니까 스피치 학원 다니라면서 그래서 집도 서울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올라가는 건 괜찮지 않냐 이러면서 서울에서 스피치 학원 다녀라 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쩐지 오늘 톤이 약간 평소보다 좀 낮은 느낌이 있네요. 네, 저번에 좀 녹화를 하고 나서 들었더니 좀 제 목소리가 좀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복식으로 예진 씨는 아무래도 보컬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발성이 좋은데 저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에 힘줘서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컬 학원에서 힘이 없다고 네. 되게 칭찬을 못 받는 편인데 칭찬을 받고 너무 좋네요. 뭐 그냥 저희 큰 이모가 한 칭찬일 뿐이니까요. 근데 지금 되게 로봇 같고 부자연스러운데 이대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뭐 얘기하다가 흥분하면 이제 원래 톤이 나올 순 있지만 저는 가능하면 또박또박 그리고 발성을 굉장히 좋게 복식으로 낼 생각입니다. 네. 효진 씨의 복식 발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인생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터널 선샤인을 4명 중에 2명이나 얘기하더라고요. 예진 씨 근데 선샤인 발음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생각 스쳐가면서 했는데 콕 집으시네요. 처음 오프닝 때부터 선샤인 발음을 잘 못하시는데요, 예진 씨. 이터널 선샤인. 이거 아니에요? 한국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또 영문학과 출신들이잖아요. 전 영어학과예요. 영문 아니에요. 맞아. 그렇죠. Sunshine, you know? 선샤인, 이터널 선샤인. 아니 너무 이터널 선샤인을 선샤인이라고 하게 되네. 야, 영어라고 생각하라고. 선샤인이라고. 선샤인이라고 읽으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영화도 영화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근데 영화. 지난 팟캐스트에서 영화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색하더라고. 이터널 선샤인. 됐나요? yes. 네네. 이터널 선샤인을 4명 중에 2명이나 인생 영화라고 꼽았어요. 이 영화를 고르신 이유가 혹시 인생 영화여서 그러신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렇게까지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화 얘기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다들 이터널 선샤인을 뽑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느낀 점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영화를 안 본 분, 혹은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을 위해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효진 씨가 이 영화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저는 예진 씨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예진 씨가 오프닝에 줄거리 요약을 예진 씨 담당으로 하고 클로징을 제 담당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무슨 이런 오프닝에 있는 그런 줄거리 요약까지 저한테 떠넘기셔서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구성이 장면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쉽지 않은 영화예요. 사실 영화
요약, 이런 스토리 요약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긴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예지 씨한테 떠넘긴 거는 제 불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네네. 한번 제가 이번에 요약을 해왔으니까 잘 보고 배우세요. 아,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와 사랑한 기억이 너무 행복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나를 괴롭힌 기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울 것인가? 나를 괴롭혔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네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당신은 지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영화에 이제 조엘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스스로도 자기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남자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가 찌그러져 있고 뭔가 자기가 모르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몬타우크행으로 가는 기차가 있다는 방송을 듣고 충동적으로 그 몬타우크행 기차를 탑니다. 네. 그리고 바닷가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클라멘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퀀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퀀스.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어요. 그냥 처음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퀀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알고 보니까 조엘과 클라멘타인이 알고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게 곧바로 밝혀지죠. 그러고선 조엘은 클라멘타인이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라쿠나에서 기억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도 이제 그 사실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나도 그냥 지우겠다라고 갑자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클레멘타인에서 이게 배신감을 느낀 거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다 지울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결정해요. 원래 조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조엘은 클레멘타인하고 관련된 기억들을 지우는데 그 지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쵸. 어떤 기억들이 있었는지. 네네. 그래서 근데 그걸 계속 마주를 하면서 클라멘타인과 오히려 사랑했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을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우려는 기계를 피하려고 이제 조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됩니다. 어딜 왔다 갔다 하죠? 클라멘타인과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약간 도망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설정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쨌거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엘이 계속 클라멘타인을 데리고 계속 피해 다닌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소용이 없고 결국에는 다 지워지죠.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의 안에서의 러브라인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보면은 여직원 메리가 나오는데 회사의 한 남자 직원하고 연인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조엘의 기억을 지우는 사이에 둘이 옆에서 이렇게 놀고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이제 조엘이 이렇게 기억이 지워지는 걸 피하러 다니니까 이게 회로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기억을 지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거를 만든 박사를 부릅니다. 네. 근데 박사를 부르는데 메리가 어딘가 이상해요. 뭔가 어색해지죠? 네네. 그래서 마치 좀 잘 보이고 싶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사실 그 전에도 끊임없이 박사 칭찬을 무의식 중에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박사 부인이 찾아오면서 그 장면을 들켜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리가 아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고 저 혼자 좋아하던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인이 너는 원래부터 그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는 알고 보니까 원래 사랑을 하던 사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가 이제 메리한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하던 사이였고 너가 나와의 모든 기억을 지워달라고 해서 내가 지워준 거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메리는 충격을 받고 기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 기억을 지운 고객들이 다 테이프를 남기거든요. 나는 이제 이런 기억을 지우고 싶다. 그 여자와는 이런 관계였고 이런 점이 싫었고 막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그 모든 고객들한테 다 그냥 보내버려요. 그냥 유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클레멘타인이랑 조엘도 그 테이프를 받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퀀스에서는 이제 다시 사랑에 빠진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메리가 보낸 테이프를 듣고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테이프를 통해서 둘은 서로를 험담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은 결국 다시 사랑하기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죠. 오, 이렇게 시퀀스로 나눠서 설명하니까 괜찮다. 어떤가요? 좀 요약 좀 하시네요. 아, 네. 저는 원래 또 영문학과다 보니까 소설을 요약하는 게 항상 과제였죠. 우와, 진짜? 그렇죠. 저희는 이제 장편 소설 같은 것도 챕터별로 요약해가지고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분석할 만한 것들 이제 뽑아서 분석하고 하는 거를 이제 하나의 수업으로 들었었죠. 우와, 어쩐지 임썸머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요? 별론데요? 임썸머리. 괜찮은데요? 아, 너무 별론데요? 아, 너무 별론데요? 요약은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마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저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걸 만약에 게임으로 만들어 왔어요. 제가 요즘 만약에 게임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기억을 지우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헤드폰이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플을 통해서 셀프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1회 무료 체험을 하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료 체험 때는 사랑에 관한 기억만 지울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무료 체험 없이 1회당 100만 원을 내야 되고 원하는 기억을 지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럼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렵네요. 근데 저는 사실 지우고 싶은 기억은 없어요. 오, 진짜요? 저는 우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음. 딱히 진짜 후회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전 사랑에 관한 기억을 지우고 싶기도 하고요. 그럼 1회 무료 체험인데 사랑에 네네. 관한 기억만 지울 수 있는 걸 선택하겠다? 네, 주로 사랑에 관한 기억들이 저를 괴롭히는 기억들이라서 그거를 차라리 지우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네. 주로 항상 좌절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가장 뜻대로 되지 않는 분야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내 마음대로 이미 됐고 난 만족하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겠죠. 진짜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시작할 때도 뜻대로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겨우겨우 잘 마음이 맞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이후에도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점들이 좋아요. 애들이 아직까지 좌절한 경험이 없잖아요. 네. 경험한 거라고는 이제 부모를 통한 사랑인데 사실 부모를 통한 사랑에서 분명 좌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방적인 사랑을 많이들 받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은 제 모습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이 나이 들어서도. 사랑에 좌절하지 않은 아주 무슨 상태라고 해야 되지? 약간 순진무구한 상태죠. 그땐 그렇잖아요. 그냥 난 항상 사랑만 받아왔으니까 누구한테든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딱 어린아이의 모습 같아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좌절은 결국에 살면서 계속 겪을 테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그립네요, 저는. 기억나세요?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좌절을 아는 지금보다. 그러면 약간 어린 시절과 어른을 구분하는 기준이 좌절의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너무 크죠. 네, 좌절이라는 게 진짜 너무 크죠. 그리고 저는 항상 좌절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사랑의 형태가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좌절로부터 어떻게든 막게 하려는 형태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찾으려는 사랑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약간 그런 점에서 그게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사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오, 되게 일리 있다잉. 아, 그럼요. 그래서 효진 씨는 오프닝에서 이 영화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가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느낀 점은 진짜 이 사랑은 끌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처음에 사랑에 빠지는 것도 단순한 끌림이었겠죠? 그때 이미 조엘은 나옴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을 때였고, 친구 부부를 따라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클라멘타인이라는 여자를 보고 이제 둘이 그냥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의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사랑에 빠진 건 맞는데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단점을 알면서도 당장의 끌림 때문에 헤어질 용기는 없는 거죠. 끝날 걸 알면서도 난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랑은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랑에 있어서 끌림이 얼마나 강력한 요소인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끌림이라는 게 살짝 추상적이잖아요. 전 이걸 뭔가 와닿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엘이 해변에 갔을 때 오렌지 네. 후드티를 입은 사람인데 클레멘타인처럼 안 생겼어. 응. 그러면 끌렸을까? 안 끌리지. 그래서 나 외모가 진짜 끌림에서 중요한 조건인 것 같고, 아, 너무 중요하죠. 오렌지 후드티 입은 사람이 클레멘타인처럼 생겼고 성격이 클레멘타인 같은 성격이 아니고 조엘처럼 소심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어. 그럼 끌렸을까? 그러면 둘이 서로 말 안 한 채로 그냥 기차 타고 돌아왔겠지. 안 끌렸겠지. 어. 그리고 나는 조엘이 지루한 일상에 지쳐서 몬탁에 갔잖아. 그 상황도 끌림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리하면 이제 외모랑 성격, 타이밍 이 세 가지가 큰 끌림의 축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효진 씨는? 저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세요? 이동진 평론가가 500일의 썸머를 보고 이 평론을 남겼는데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그 우연을 운명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별거 아닌 순간들을 내가 필연으로 만들 때 그게 그 지점에서 사랑이 탄생하는 거죠. 오, 이거 되게 명언이다. 예진 씨가 말하는 이런 타이밍이라는 게 결국 우연한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우선 그 우연이 저는 있어야 되고, 그 우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외모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 외모의 첫인상을 이어갈 수 있는 성격이 필요하고. 효진아, 네? 너무 설득력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이미 나오는 사랑에 관한 명상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네, 우연한 요소들이 겹쳐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사람이 거기다 운명이라는 명분을 붙여야지 거기서 사랑이 탄생을 한다고 이제 쿤데라라는 작가는 보는 거죠. 오, 예진 씨, 저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20살 때부터 연구해온 사람이에요. 20살은 좀 심하고 네, 너무 23살이요. 23살이요. 23살이요? 네네. 거의 졸업할 때쯤? 네네네. 대학교 졸업할 때쯤?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코너를 마련해봤어요. 네네. 그 금지옥엽에서 구매한 영화 봐라 가이드북에서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네네. 이 영화를 기억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잊을 수 없는 장면, 네. 인상 깊은 인물, 내가 선택한 명대사, 영화를 색으로 표현하면 중에서 골라서 말하면 됩니다. 네네. 예진 씨 먼저 하시죠. 저는 패트릭을 골랐어요. 또 이 인물도 굉장히 또 독특한 캐릭터죠. 그쵸. 이 패트릭은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는 일을 하는 직원인데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다가 클레멘타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레멘타인한테서 지운 기억을 이용해서 마음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엘이 클레멘타인한테 주려고 했던 선물을 훔쳐서 클레멘타인한테 주고. 근데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기억을 지운 사실을 이용하고 뭐 상대방이 사랑했던 특징을 어떻게 보면 훔쳐가지고 마음을 얻으려는 정말 싫은 유형인데 좀 공감도 가는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네네. 누구나 한 번쯤은 패트릭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적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의 행동이나 말투가 너무 웃기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그대로 베껴서 다른 친구한테 해본다던가. 그 친구가 했던 말투를 똑같이 했는데 왜 난 안 웃기지?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아, 한 번씩 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남이 했던 행동과 말투로 본인을 꾸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어서 패트릭을 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거치는 모습을 잘 표현한 인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나는 그 패트릭이 조금 안쓰러웠던 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만약에 사랑을 이제 부모님 외에 받아본 적이 없으면 고민한단 말이야. 그치. 뭐 그게 아니어도 예진이 너가 말한 것처럼 저 친구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많은 걸까? 그게 아니면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잘하는 걸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사람이 가장 먼저 따라하는 게 그 사람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약간 난 그래서 어린아이 같았어요. 패트릭이?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네,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예진 씨가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러면서도 공감이 가는 게 우리의 또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영화 안에는 부모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할 때 최초의 모습과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랑 경험이 쌓이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모습과 그리고 유부남을 사랑하는 모습. 그러네. 그런 어떤 여러 사랑의 모습이 있네요.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커플. 아, 그것도 있고 사실 근데 그 커플도 되게 안타깝지 않아? 누구? 헐크 아저씨랑 그 멜이랑 둘이 또 연인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온다고 하고 차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박사랑 멜이랑 또 안에서 키스하고 있는 걸 이 남자가 보는 거야. 아, 맞아. 근데 그때 사모님이 왔는데 그때 이 차를 클락션을 울려주잖아. 아, 맞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랑의 한 모습이 아닌가. 진짜. 사실 진짜 그 남자도 꽤 안타깝거든요. 아, 맞아. 응. 진짜 생각해보니까 거의 모든 사랑의 형태가 있네. 네, 그리고 다양한 양상을 담은 게, 그리고 또 조엘의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부부잖아요. 아, 그러네. 너무 잘 만든 영화다.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진씨? 그래서 저는 패트릭을 통해서 이 영화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약간 가장 예진씨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진씨다운 게 뭐죠? 패트릭. 아, 어리다는 건가요? 순수하죠. 아. 재밌죠. 얘기하는 거 보면. 또 저보다 2개월이나 어리고 그러니까 귀여워요, 항상. 아, 네. 고맙습니다. 되게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럼 효진 씨는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명대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저는 이터널 선샤인 명대사를 치면은 당연히 이 대사부터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쓸데없는 다른 대사들밖에 안 나오고. 뭔데요? 도대체 이게 뭔데요? 영화 제목이 이터널 선샤인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실제로 언급이 돼요. 그게 알렉산더 포프의 시를 인용한 건데, Eternal Sunshine of Spotless Mind라고, 이게 해석을 하자면 순진무구한 마음이라는 영원한 햇살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말이 사랑을 표현하기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번역은 효진 씨가 하신 건가요? 아, 그럼요. 그리고 약간 참고하긴 했어요. 아, 순진무구한 마음이라는 영원한 햇살. 네네. 저는 또 영미 씨를 또 듣기도 했어서
영미시를 번역을 했었죠.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번역하기 귀찮아서 이제 책을 참고해서 그거 똑같이 복붙해서 가져갔더니 교수님께서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오냐 라면서 임효진 학생 다시 해와라 이래가지고 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미시를 번역하기 시작해서 제가 시를 꽤 잘 번역합니다. 복붙의 좌절을 네네네. 겪고 나서 성장하셨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니 저도 그 이동진 평론가랑 김중혁 작가가 이터널 선샤인을 해석하는 콘텐츠에서 한국 영화 제목은 이터널 선샤인인데 원래 제목은 이거라고 하던데요? 아, 원래 제목이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팟레스 마인드까지예요? 그렇다고 하던데요? 전 몰랐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영화 제목에 쓰인 걸 대사에 그대로 쓴다? 이거는 사실 감독이 너무 의도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무슨 나는 이거를 너무 표현하고 싶다. 내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게 그대로 나오면은. 그래가지고 저는 왜 이거를 제목으로 정했을까라고 했을 때 사랑을 표현하기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조엘과 클라멘타인은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했지만 사랑은 잊지 못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둘이 사랑했던 그 순간이 영원한 햇살, 이터널 선샤인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완전히 감정이입해서 볼 수는 없었지만 왜 많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지는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던 순간이 영원히 이제 잊히지 않을 햇살처럼 너무 눈부셨다. 약간 이런 점에서 맞아.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은 다 저런 느낌인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둘이 사랑하는 순간들을 기억 속에 넣어가지고 너무 눈부시게 표현하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를. 그래서 그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가 이터널 선샤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영화가 배경이 겨울이잖아요. 네네. 그 막 눈이 막 하얗게 쌓여있는 배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네. 막 그렇죠. 그것도 의도한 걸까요? 꿈처럼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연출을. 꿈 같은 순간을 꿈처럼 표현하려고 노력한 연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터널 선샤인 보고 나서 이게 왜 인생 영화라고 하지? 라고 했거든요. 네네. 영화 평론가 준비하면서 이동진 평론가의 분석도 들어보고 김준혁 작가의 해석도 들어보고 이러니까 네네. 그제서야 이해가 되면서 인생 영화일 수도 있겠다라고 설득이 됐어요. 예진 씨, 인생 영화는 사랑과 같아서 그렇게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 순간의 끌림으로 결정되는 거랍니다. 이거 명대사니까 꼭 넣어주세요. 인생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약간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가요? 네네. 사랑은 이미 푹 빠져서 그거 영화를 돌려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평론가들이 말한 요소를 내가 직접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터널 선샤인을 인생 영화로 꼽았을 텐데 직접 발견하지 못해서 인생 영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냥 그 평론가들도 찾지 못한 점을 예진 씨가 발견할 수 있는 영화가 있을 거고 그게 아마 예진 씨의 인생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즌 1을 하다 보면 예진 씨의 좀 취향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실 여행 갔을 때 인생 영화 얘기한다는데 진짜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막 친구들 인생 영화 말할 때 나 뭐 좋아했더라?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프렌치 디스패치를 떠올렸어요. 그거 좋은 영화죠. 프렌치 디스패치랑 Everything.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건 인정이죠. 네, 그거 2개를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건 좋은 영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발견할 역량이 안 되니까
꼭 직접 발견해야 한다는 욕심은 없고요. 못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되니까요. 효진 씨한테 들어도 되고, 다른 뭐 유튜버한테 들어도 되고, 그리고 영화 폭론가 청취자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에도 클로징 준비해 오셨죠?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음악을 깔아드리고 네. 효진 씨가 클로징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을 너무 떨리네요. 가다듬으신다. 떨리네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네. 아픔은 지워져도 사랑은 남는다. 아픔이 가고 난 뒤, 왜 웃어? 왜 웃어? 너 웃음 숨겨. 미안해. 너 말이 웃긴 게 아니고 너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너무 웃겼어. 조용히 해. 알았어.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아픔은 지워져도 사랑은 남는다. 아픔이 가고 난 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은 사랑이 아직 거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면 이터널 선샤인 추천합니다. 오늘의 영화 평론가 여기서 마칩니다.